안녕하세요, 닉입니다. 식사하셨어요? 저도 밥을 먹고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오늘은 엔지니어링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갑자기 웬 철학이야? 이러실 수도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철학을 영어로 하면 필라소피죠. 필라소피인데 엔지니어 이 현업자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특히나 이제 공정설계 분들은 많이 아실 것인데, 스펙을 보면은 스펙에 필라소피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아이솔레이션 필라소피, 컨트롤 필라소피, 디자인 필라소피, 이런 필라소피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필라소피는 어떤 우리가 이제 한글로 번역했을 때 인문학에서의 철학이 아닌 어떤 가이드라인, 어떤 지침서 라는 뜻으로 필라소피를 해석하는 게 더 맞을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솔레이션 철학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좀 이상하겠죠. 근데 제가 이 그 영상의 제목을 엔지니어링과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얘기할 것은 이 어떤 스펙이라든지 가이던스, 가이드라인, 지침서로서의 필라소피가 아닌 진짜 철학, 또 인문학에서의 철학 관련된 거를 좀 뭐 정통 철학은 아니지만 일하면서 사람 사이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제가 느꼈던 것들에 대한 걸 한번 세계관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상 제목을 엔지니어링과 철학이라고 한번 조금 뭐라고 할까요? 동음이의어죠. 필라소피가 어떤 한 단어이지만 그 안에 인문학적인 철학이라는 뜻도 있고 가이던스라는 뜻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실제로 필라소피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인문학의 철학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겠다 해서 이제 그 제목을 엔지니어링과 철학으로 한번 지어봤습니다. 말하기에 앞서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강조했듯이 제 의견에 동감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절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라라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하는 말에 동감을 하더라도 100% 동감을 하지 마시고 얘가 하는 말이 맞나? 라는 거를 한 번 더 질문해 보시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랑 생각을 비슷하게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이 사람, 야, 얘는 틀렸어,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중간에 서 있으시라고 한번 강조를 하고 싶어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요. 제가 매번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곤 하는데, 이걸 보시는 분들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얘는 왜 이렇게 어떤 자기 주관이 없이 계속 애매모호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저도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변한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직업병 비슷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제 모든 저와 같은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 이렇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이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우리 연력학을 배워요. 연력학에서 어떤 게 있냐면, 연력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오픈 시스템이 있고 클로즈드 시스템이 있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있는데, 한국말로는 열린 개냐, 뭐 닫힌 개냐, 고립 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오일 앤 가스, 이 플랜트는 우리가 100%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왜냐면 이 날씨의 영향을 받고 또 실제로 디자인할 때 BED라든지 날씨에 대한 영향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100%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보긴 힘들고, 클로즈 시스템과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 어떤 그 중간인 것 같은데, 특히나 시뮬레이션 할 때는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란 건 뭐냐면, 모든 변수들 있잖아요. 템퍼레처, 뭐 프레셔,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상에서 제가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리퀴드 레벨이라든지 이런 걸 다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절을 하면 좋은 게 뭐냐?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은 뭐냐?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하면은 공장을 만들지 않더라도 만들기 전에 미리 소프트웨어로 시뮬레이션 해 봄으로써 이 피드를 어떤 피드를 넣어주면 어떤 프로덕트가 얻을 수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한다는 거는. 그런데
실제 공장은 100%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아니에요. 날씨의 영향을 받고 알래스카에 있는 오일앤가스 플랜트랑 어떤 중동 더운 나라에 있는 오일앤가스 플랜트랑 디자인이 같을 수가 없어요. 왜? 날씨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플랜트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많이 컨트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들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시뮬레이션이랑 실제랑 많이 달라. 그리고 저도 그러잖아요. 이 설계한 거랑 실제랑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현장을 가서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 결과를 봐야 된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물며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하는 오일앤가스에서도 예측하기는 게 100%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런 클로즈 시스템, 아이솔레이트 시스템에서 이렇게 힘든데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봐요. 오픈 시스템에서 우리가 100% 확신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기예보가 왜 많이 틀려요? 많이 틀린 이유가 오픈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오픈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모든 어떤 날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도 없고 컨트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컨트롤은 차치하고 모니터링조차 모든 변수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 얼마만큼의 바다에서 수증기가 증발을 하고 이거를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기예보가 100%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 오픈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그게 100%가 맞을 수가 있을까요? 그 사람이 어떤 주장을 할 때 다 따져봐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떤 주장의 근거가 제대로 된 어떤 변수를 다 고려를 한 건지, 이 사람의 어떤 심리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심리는 또 우리 이런 화학 반응이잖아요. 뇌. 그러한 것들을 다 고려한 건지 그거를 다 고려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야, 좌가 오라 우가 오라 아니면 경제도 부동산이 오를 거야. 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부동산이 오를 거야 떨어질 거야. 주식 이런 사이클을 봤을 때 오를 거고 내릴 거야. 이거를 내 의견이 맞아, 이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누군가가 내 의견이 맞아 날 따라 라는 거는 사이비 종교와 같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오일앤가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도 100% 미래를 확신할 수가 없는데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의견들이 어떻게 같을 수가 100%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일을 하면서 조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의심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한 상태에서 한 건가?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해요. 제가 말하는 거는 오픈 시스템이다.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템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철학이라든지 인문학 이거는 자전거를 타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전거 탈 때 한쪽으로 치우면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항상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그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저는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쪽으로 넘어지는 순간 그냥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두 가지 세계를 다 아우르는 생각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두 가지 세계를 다 살아갈 수가 없어. 한쪽으로 넘어지는 순간 나는 이쪽 세상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것조차 틀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죽고 나니까 이슬람교가 진리였어. 알라 신이 유일신이었고 다른 신들은 다 아니었어요. 다 허구고 인간이 만들어낸 거였어. 그러면 제가 하는 말 이것도 진리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 제가 이거에 집착적으로 말을 하느냐를 한번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사설이 길었는데요. 각설하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기업에서 회의를 느꼈던 영상이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저의 퇴사 이유를 시간 순으로 설명하느라 자세히는 말하지 못했는데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제가 느꼈던 것들을 말해 보려고 해요. 이제 제가 회사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들어가서 느낀 게 와, 잘난 사람 진짜 많다. 뭐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뭐 연세대, 고려대, 거기다가 뭐 석사, 박사, 거기다가 몇십 년 엔지니어링 경험한 차장님, 부장님, 임원, 뭐 고문님, 각종 공학 기술사 다 있는 거예요. 미친 거죠. 거기다가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경쟁을 해. 공부를 하고, 뭐 자격증 따고 이런 환경이에요. 이러면 말 다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는 와, 회사 잘 들어왔다, 대박이다 했는데 일을 이제 조금 하다 보니까 올해도 아니에요. 1년도 안 돼서 이상한 걸 눈치채요. 세 가지 이상한 걸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목격한 게 제가 예전 영상에도 많이 말했지만 태극권을 목격하게 돼요. 이제 태극권은 다시 돌려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태극권을 하는 이유가 첫째가 내가 잘 몰라. 나는 하버드 나오고 박사도 있고 기술사도 있고 했지만 잘 몰라. 그래서 네가 해라 라고 하는 이제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두 번째 이유는 내 스콥이 아니야. 나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마 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유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태극권을 당해도 눈치 못 채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왜냐면 태극권을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 하버드, MIT 박사까지 하시고 엔지니어링 바닥에서 10년, 20년 넘은 사람이 어떻게 태극권을 대놓고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대놓고 안 해요. 되게 우아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런 이쿠에이션이 있는데 뭔가 질문하면 설명을 쫙 해주십니다. 이런 이쿠에이션이 있는데 너는 이거를 고려를 하고 저거를 고려를 하고, 이 얘기는 저 벤더한테 물어보고 어떤 벤더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이 벤더가 말을 하면은 그걸 가지고 다시 이 벤더한테 물어봐서 그거를 종합해가지고 결론을 내려야 된다라고 굉장히 논리적으로 논리 정연하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을 해주는데 결국은 나는 몰라. 나는 몰라. 결국 나는 몰라. 벤더한테 물어봐야 해요. 그리고 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눈치를 못 챌 수도 있다. 저는 이제 눈치를 챈 게 왜 챘냐면, 아니 그 잘난 사람들을 집합이에요. 뭐 카이스트, 뭐 포항공대, 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뭐 해외 대학, 거기다가 기술사까지 다 있어. 화공기술사 다 있고, 거기다가 이 바닥에서 10년, 20년 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 사람들이 경험까지 있는데 뭐 물어보면 다 모른대. 결론은 모른대야. 모르고 결국은 벤더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제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뭔가를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중요한 결정은 그 위에 어떤 머리 좋으신 분들이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벤더가 결국은 내리는 거야. 보면은 이 벤더가 라이센스가 결정권자야. 그리고 벤더한테 굉장히 의존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건 뭐냐? 뭔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결정을 내린 벤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일단 그 좋은 학교, 좋은 학벌, 그리고 좋은 자격증 있는 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그 벤더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어떤 논리는. 근데 표면상으로는 책임 문제가 걸려 있어서 벤더한테 물어보고 이메일을 남겨놓으란 식으로 굉장히 경험 많은 엔지니어스러운 답을 주는데, 근데 알고 보면 그 깊이 정말 철학적으로 툭 까놓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나는 몰라요.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뭐 30분 설명하고 1시간을 설명해도 한 줄로 말을 하자. 나 몰라. 나 잘 몰라. 벤더한테 물어봐. 에요. 그래서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이제 수주를 했는데 그 많은 엔지니어들 중에서 그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네? 경험이 없어. 뭐 10년, 20년 했던 사람들도 만약에 리파이너리에 어떤 뭐 NCC라든지 거기는 10년, 20년 경험이 있는데 뭐 어떤 폴리머라든지 여기는 다 해본 적이 한 명도 없는 거야. 네?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나 10년, 20년 경력이 있는 부장이나 모르는 건 똑같아. 모르는 건 똑같으니까 뭘 물어봐도 다 그 라이센스한테, 벤더한테 물어봐라 라는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갈수록 바이패스 하게 되는 거야. 이거 어차피 부장이나 차장, 과장한테 물어봐도 벤더한테 물어보라는데 벤더한테 다이렉트로 물어보는 게 낫지. 뭐하러 이렇게 고쳐요. 그냥 벤더한테 바로 이메일 보내는 거야. 그래서 또 느낀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아무리 좋은 교육을 받고 학벌이 좋고 석사, 박사까지 하고 이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10년, 20년을 해도 한 번도 하지 못한 프로세스, 라이센스가 걸려있는 거는 신입사원이나 부장이나 똑같은 레벨이구나. 모르는 건 똑같구나. 그걸 느끼게 돼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는 10년의 경험이 있어.
그 EPC에서 10년의 경험이 있으면 이 사람은 뭐 한 프로젝트가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뭐 3년, 4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처음 설계서부터 커미셔닝까지 남으면은 끝까지 남으면 한 3년, 4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만약에 10년의 경력이 있어요. 그러면 뭐 2개 프로젝트밖에 못 한 거예요. 큰 거 4년짜리 프로젝트 2개밖에 못 한 거야. 응?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간으로 따지면 10년의 경력이 있다고 해서 와 대단하다 싶은데 알고 보면 굉장히 많이 모르는 거야. 2개 프로젝트밖에 못 했거든. 4년짜리 큰 프로젝트 2개밖에 안 했으니까 2개의 프로젝트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그나마 어떤 경우가 많냐면요. 뭐 프로젝트는 뭐 2개 프로젝트가 아니라 10년에 뭐 4개, 5개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설계만 하다가 설계 워크로드가 떨어지면 다른 프로젝트로 또 가서 설계한 경우야.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설계 이 한정된 스테이지밖에 몰라요. 응? 설계 이 분야만 하고 또 가서 다른 설계. 그러니까 어떤 커미션이라든지 뭐 스타트업 돌리면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설계한 게 실제로 돌렸을 때 뭐가 잘못되고 이거를 피드백을 못 받은 상태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 한정된 경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대기업에서 일하면은 좀 그 시야가 넓어질 것 같잖아요. 근데 의외로 시야가 넓을 기회는 많이 있는데 의외로 시야가 되게 좁은 사람이 굉장히 많다. 왜? 이게 프로젝트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분담을 해야 되잖아요. 분담을 하니까 자기가 맡은 분야는 굉장히 적은 거야. 예를 들면 나는 펌프만 해야 돼. 펌프 데이터 시트만 작성해. 왜? 펌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몇백 개 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는 펌프 데이터 시트만 계속 작성을 해야 돼. 아니면은 라인 리스트가 라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라인 리스트만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예를 들면 아이폰을 만드는데 아이폰을 만들 때 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업도 있을 수 있고 마케팅도 있을 수 있고 제작도 할 수 있고 이거를 뭐 판매 이런 거를 다 보면은 시야가 넓어지겠죠. 근데 회사가 크다 보니까 그 핸드폰을 하나만 만들면은 한 사람이 이제 다 할 수 있겠는데 핸드폰 몇만 대, 몇억 대 만들다 보면 나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케이스만 조립하는 작업만 계속 하는 거예요. 케이스 조립하고 넘기고, 케이스 조립하고 넘기고.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조립한 거 가지고 또 그 필름 붙이고, 필름만 계속 붙이고. 또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뭔가 시야가 넓을 것 같은데 의외로 시야가 굉장히 좁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시야가 좁은 사람을 굉장히 많이 봤고요. 이제 조금 그 작은 회사에서 일하면은 어떤 계약서 사항 있잖아요. 그럼 법무팀이 계약서를 어떻게 리뷰를 하고 그 법무팀과 사업팀이 어떻게 그 리뷰를 하고 어떻게 컨트랙트를 고치고 첨삭을 하고 변호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보고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데 그리고 또 그 대기업은 이제 커머셜도 완전히 알 수가 없고 가격을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굉장히 의외로 대기업에서 일한 10년, 20년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시야가 좁은 경우를 제가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느낀 게, 이 사람들 처음에 이제 신입사원 와서 되게 대단하게 봤는데, 뭐 기술사도 다 있어요. 기술사도 막 다 있고, 뭐 석사, 박사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뭐 어디에 이런 대가가 많이 있는데, 뭐 이걸 보시는 분들이 되게 건방지게 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되게 그 스펙에 비해서는 실력보다는 어떤 엔지니어링적으로 기술이 없는 사람이 되게 많다. 그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거를 그 느꼈어요. 자, 이제 첫 번째로 목격한 게 태극권이 있다면 두 번째로는 뭘 목격했냐면은 뭔가 좀 이상하다. 태도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목격을 해요. 이제 보통은 무언가를 지식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식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갈구하는 사람이 그래도 조금 더 어떤 그 예의를 차리게 되고 알려주는 사람으로금 눈치를 좀 보게 되는데 EPC에서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퉁명스럽게 야 이거 뭐야 대답해. 너 대답해. 이거가 문제인데 이거 대답해.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것도 언더스탠더블 한 게 EPC가 고객이고 EPC 생각에는 내가 돈을 주고 밴드로부터 서비스와 어떤 물건을 구매하는 거니까 좀 갑을이라는 이런 포지션이 딱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엔지니어링은 단순히 내가 돈을 너한테 줬으니까 너는 그에 합당한 물건과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해. 단순히 이거랑은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마인드 있잖아요. 내가 돈을 줬으니까 너는 서비스를 제공해.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엔지니어라고 해도 엔지니어 마인드가 없는 사람이거나 엔지니어링이랑은 좀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클 거예요. 엔지니어링에서 내가 돈 줬으니까 그에 합당한 물건과 서비스를 제공해가 아니라 서비스를 좀 최대한 제공해 주세요가 맞는 애티튜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서비스라는 게 엔지니어링에서는 뭐 그 식당에서 김치 하나 더 주고 반찬 하나 더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엔지니어링에서의 어떤 테크니컬 서비스는 곧 기술이에요. 기술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기술력 있는 벤더를 말합니다. 기술력 있는 어떤 업체는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최대한 그 프리 과정은 다 가리고 안 가르쳐주고 답만 알려줘요. 어떤 그 EPC 클라이언트가 질문해요. 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 했을 때 이러해서 이렇게 했고 이러해서 이런 답이 나왔어가 아닌 답만 딱 줘요. 왜? 이 프리 과정이 기술이거든요. 이 프리 과정이 왜 중요하냐? 프리 과정을 알면은 이 질문이 살짝 바뀌어요. 살짝 바뀌면은 프리 과정을 알면은 다시 안 물어봐도 돼. 응? 다시 안 물어보고 내가 프리 과정을 해가지고 딱 그 답을 도출할 수가 있는데 기술력 있는 회사는 이 프리 과정을 안 주고 답만 주다 보니까 EPC에서도 뭐 설계하다 보면 설계 뭐 변경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계가 변경될 때마다 벤더한테 물어봐야 돼. 예? 왜? 프리 과정을 안 가르쳐 주거든. 그럼 벤더가 그 과정 프리 과정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또 답만 딱 줘요. 이러니까 벤더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프리 과정을 모르니까 만약에 내가 담당자인데 조금만 질문이 바뀌어도 제가 부장님한테 가건 어떤 고문님한테 가건 질문해도 답변을 못 받아. 왜? 그 고문이라든지 부장님이 다 이 프리 과정을 모르거든. 이 프리 과정은 그 벤더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술이기 때문에 그러면 벤더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프리 과정을 알기 위해서는 되게 공손하게 이것 좀 알려주세요 라는 식으로 해야지. 야,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어떤 식으로 대답하냐면 야, 이거 우리 컨피덴셜이야. 이거 우리만의 기술이야. 이거 그 회사 보안상 알려줄 수가 없어 라고 하면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상한 관계 있잖아요. 서비스에 관련된 뭐 제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줬는데 거기다 대고 막 이렇게 손 비비면서 알려달라는 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 심해요. 그게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이게 되게 심해요. 근데 이제 이러한 관계가 특히나 이 그 벤더가 한국 회사이고 한국 사람이면 더 심해져요. 굉장히 심해져요. 왜냐면 나는 서울대 연고대 나와서 여기 대기업에서 일하고 너는 당연히 나보다 안 좋은 대학 나와서 실력이 없으니까 벤더 회사 갔겠지라는 게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어떤 연력학적으로 더 많이 알아. 시뮬레이션도 나보다 더 잘 알아. 나보다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생각이 잘 막히는 거야. 나보다 대학도 안 좋겠지. 대학이 어디 나온지도 몰라. 이 중소기업에서 뭐 자기 벤더니까 어디 나온지 모르는데 한국 사람인데 야, 한국 사람이면 여기 대기업에 왔겠지. 좋은데 나왔으면은 좋은데 대학 못 나오고 어떤 스펙이 딸리니까 여기서 일하겠지 라는 게 박혀 있다 보니까 그냥 야, 너는 마치 허드렛 일 시키는 것처럼 시키게 돼요. 근데 실력은 이 사람이 뛰어나. 학교에서 배운 건 똑같거든요. 연력학도 똑같고 모든 걸 다 똑같이 배웠는데 이 사람은 어떤 이 벤더에서 더 디테일하게 배웠어요. 시뮬레이션을. 근데 EPC에 있는 사람은 시뮬레이션을 뭐 배운 적도 없고 기회도 없어. 그러면 어떤 화학과학적인 지식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더 뛰어나거든요. 만약에 이 대학교에 다시 간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이 아마 성적이 더 높게 나올 거예요. 왜? 이 사람은 많이 알거든. 근데 단지 그 대기업에 있다는 그리고 자기가 갑이라는 이유로 이 사람은 더 많이 알매도 불구하고 되게 자기보다 못난 사람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거 부장님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그 고문한테 물어봐도 모르고 박사한테 물어봐도 모르는데 우리가 깔보는 벤더는 알고 있어 이거를. 거기서 이제 띵 맞은 것 같죠. 아니 대학교 때 우리 다 힛 익스체인저 디자인하는 걸 모두 다 배웠는데 왜 우리 그 회사에 잘나신
되게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은 그거를 사이징을 할 수가 없는데 왜 우리보다 스펙이 안 좋은 이 벤더는 그걸 다 할 수가 있지? 라는 의심을 품은 거예요. 저는 스스로. 그래서 그걸 느껴. 아, 내가 윗사람한테 배우는 지식보다 벤더한테 배우는 지식이 더 많고 쓸모가 있고 그리고 내 몸값을 올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느끼게 돼요. 이제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그 패키지 업체에서 일을 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EPC가 있었어요. 저희 클라이언트죠. 어디라고 말을 안 할게요. EPC 이제 있는데 클라이언트 중에서 비딩하는 단계에서 그 분이 과장이었어요. 과장인데 저희 회사로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일주일인가 2주인가를 출근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출근하냐 하니까는 자기를 좀 알려달라는 거예요. 자기를 좀 알려달래. 뭘 알려주냐? 아, 이거 그 화학적인 사이징 하는 거라든지 이걸 좀 이론을 좀 알고 싶다. 좀 알려달라는 거야. 와, 나는 그런 걸 생각조차 한 적도 없고 이런 사람 본 적도 없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와, 그냥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왜냐면 EPC에서 누가 다 바쁜데 만약에 제가 닉이에요. EPC에서 일하는데 부장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 패키지 업체 회사 가가지고 이거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했을 때 누가 가라고 하겠어요? 근데 이분은 우리 회사 와가지고 일주일, 2주 동안 배웠다니까요. 이거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고 어떻게 사이징 하는 거고 이걸 다 배워. 물론 이제 다 가르쳐 주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이제 많은 걸 배워갔어요. 응? 왜? 우리 클라이언트가 와서 알려달라고 하는데 그거를 거절할 수가 또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코어 기술은 안 가르쳐 줬지만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려줬지만은 그분한테는 굉장히 이것도 대단한 그 지식인 거죠.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지식이니까. 왜? 실제로 프로젝트를 해도 우리가 문제 풀이는 안 가르쳐주고 답만 가르쳐주거든. 근데 여기 와가지고 문제 풀이를 어느 정도 100%는 아니지만 뭐 한 40%에서 50% 정도는 이제 알려준 거죠. 그걸 보면서 와, 이분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눈총 받는 거 다 신경 안 쓰고 그냥 내가 원하는 지식을 패키지 벤더한테 배우겠다라는 일념 하에 그냥 다 무시하고 그냥 와가지고 배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가 있냐? 지금 해외 엔드유저에 가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저는 이제 EPC에 있을 때 그걸 느꼈죠. 야, 이거 부장님이라든지 여기서 EPC에서 10년, 20년 있는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벤더한테 어떤 기술을 배우는 게 내 몸값 올리는데 그리고 진짜 기술 엔지니어링을 배우는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걸 저는 생각만 했지 행동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행동한 사람을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전무후무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외국에서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저 개인적으로는 대단한 사람이다. 물론 이제 그때 그 회사 그 EPC 내부적으로는 욕을 먹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얘 뭐냐, 뭔데 자기가 패키지 벤더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자기 혼자 교육을 받고 온대냐라고 욕을 먹었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이제 그렇게 교육 받은 다음에 그 내부적으로 전파 교육을 했을지는 모르겠어요. 뭐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지 않고서야 그 사람 혼자 기술을 배우려고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배워가지고 그 EPC 내부적으로 전파 교육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연락도 종종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상한 점을 느낀 거는 뭔가 되게 잘난 사람들 많은데 아무도 디시전 메이커가 없고 어떤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다 기준을 따라가기 바빠요.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없어. 다 그냥 기준을 읽기 바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만약에 우리가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라 라고 해가지고 책을 많이 읽은 사람 많아요. 뭐 부장님은 뭐 10년 동안 뭐 1000권, 2000권 읽었고 나는 뭐 100권, 200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책을 많이 읽으래. 근데 책 쓰는 사람이 없는 거야. 예? 책을 쓰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기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기준을 만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한 거야. 근데 벤더들은 그 기준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기준을 알고 있어. 그리고 만들고 있고 디벨롭을 시키는데 EPC에서는 그 기준을 만들지도 않아. 만든다고 해도 딱 보면은 다 어디서 카피해가지고 복사한 거야.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준을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 세탁기로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가 세탁기를 만들어 디자인을 해요. 근데 세탁기에 어떤 아이디가 있을 거잖아요. 통의 아이디가 예를 들어 1m를 넘어가면 이게 아이디가 너무 크면은 돌아갈 때 가운데 있는 빨래는 돌아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디가 어느 정도 1m 이상 넘어가면은 뭐 모터를 2개를 단다던가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m를 넘어가면 모터를 2개 달고 1m 안에는 모터를 하나를 달아야 돼. 이런 기준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EPC는 그냥 그 기준을 다 다 알고 있어. 1m가 기준이라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냐면 만약에 1.1m가 돼야 돼. 1.1m가 돼야 됐을 때 누군가 물어봐요. 야, 이제 어떤 엔지니어가 그러겠죠. 1.1m니까 기준에 따라서 모터를 2개 달아야 돼. 근데 이제 프로젝트 팀에서 딱 오는 거야. 이거 모터 왜 2개 달아야 돼? 모터 2개 달면 이거 만드는데 가격이 2배가, 원가가 2배가 돼. 야, 왜 그 1m에서 100mm만 늘어났는데 왜 이거 모터를 2개 달아야 돼? 하나 달면 그냥 안 돼? 라고 했을 때 아무도 결정을 못 내려. 왜? 그 기준을 만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 기준에서는 1m라고 딱 적어놨어요. 뭐 1. 여기서 뭐 100mm, 200mm 뭐 허용 가능하다라는 기준이 없고 그냥 1m 이하면 모터 하나, 1m 이상이면 세탁기 모터 2개 달아라 하니까 아무도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다 이래. 이 100mm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난 모르겠어. 왜? 그 1.1m 해가지고 세탁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기준을 만들지 않는 사람,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서 살짝만 데비에이션이 있어도 다 그냥 패닉되는 거야. 다 몰라. 결정을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제 신입사원 때는 되게 바보 집단처럼 보이는 거예요. 야 이거 기준에서 살짝만 벗어나도 다 그냥 패닉이야. 몰라. 물어봐. 나 책임 안 져. 몰라. 기준대로 하면 무조건 모터 2개 달아야 돼. 이러한 사람들 많아져요. 그러니까 융통성이 없는 거야. 나는 가격에 신경 안 써. 기준에 따르는 거예요. 야, 기준이 1cm만 벗어나도 모터 2개 달아야 돼. 근데 이제 이 엔진을 모르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1cm 때문에 모터를 2개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근데 엔지니어한테 물어보면 엔지니어는 기준이 이래. 융통성 없는 엔지니어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기준을 만들지 않았거든요. 보통은 기준을 만들 때는 실험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가 필요해요. 어떤 실험을 했을 때 회사가 실험하는 거랑 대학교 연구실에서 하는 실험이랑 다르고 또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대학 연구실의 데이터는 어떤 그 데이터의 텐던시를 얻기 위함, 즉 어떤 이론을 만들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면 회사는 뭔가를 세이빙 한다던가 아니면 최대치 아니면 옵티마이제이션을 알기 위한 목적이 될 수가 있어요. 또 세이프티 관련해서 어떤 전문가는 절약과 어떤 이런 옵티마이제이션보다는 어떤 세이프티에 더 신경을 쓰겠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기준을 참고하더라도 그것의 해석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누가 만들었는지도 중요해요. 이거를 엔지니어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세이프티에 관련된 사람이 만들었는지 아니면은 어떤 회사에서 돈을 세이빙하기 위한 사람이 만들었는지 어떤 관점에 따라서 이 기준은 되게 보수적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보수적이 않은 기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르는 상태에서 기준만 알고 있으면은 그것에서 조금만 데비에이션 나도 조금만 변경이 돼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패닉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결정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든다는 건 중요한 거예요. 근데 EPC에서 자체적인 기준을 만드는 걸 한 번도 보질 못했다. 그 기준 만드는 것도 다 어디서 카피해온 거지. 어떤 실험실을 만들어가지고 파일럿 플랜트를 줘가지고 그 실험으로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만드는 회사가 없다. 그런데 패키지에 와 보니까 기준을 만들고 있어. 누가 물어봐요. 세탁기에서 나한테 물어봐요. 왜? 나는 그 어떤 데이터가 있거든. 데이터가 있으니까 세탁기 이제 물어봐. 야, 이거 1.1m인데 모터 2개 넣어야 돼? 했을 때 나는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 모터 2개 안 해도 돼. 1개로 해도 돼.
왜냐면 톨러런스가 한 200mm까지는 괜찮아 라는 걸 나는 알고 있는 거야. 왜? 내가 기준을 만들었거든. 아니면 내가 기준이 만든 어떤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백그라운드라든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단 1cm만 데비에이션 난다? 그러면 EPC에서는 패닉이 오는 거고, 아무도 그 테이크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EPC에 있을 때는 야 이거 뭐 조그만 기준이랑 벗어나도 다 그냥 패닉이네. 그게 참 이제 이상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기준을 개인이 만들 수 있을까요? EPC에서? 뭐 사장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뭐 엔지니어 혼자 만들 수 있을까요? 못 만든다는 거야. 왜? 지금 EPC의 CEO, 임원들, 말로는 우리가 10년 내에 글로벌 탑 티어 엔지니어링 컴퍼니가 된다라고 하는데 속으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지 알아요? 당장 내년에 내가 계약을 이어갈 수 있을까? 당장 내년에 내가 임원에서 잘리지 않을까? 당장 내가 내년에 그 실적이 없으면은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임원, CEO 이런 사람들인데 무슨 10년 안에 무슨 계획을 짜고 그럽니까? 다 언발에 오줌 넣게 하는 거예요. 지금 발이 시려우니까 오줌 넣는 거예요. 뭔 그 기준을 만듭니까? 기준 절대 안 만들죠.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제가 기준을 만들어요. 기준을 만들고 뭐 소프트웨어를 만들어 좀 더 엔지니어링 디벨롭 시키기 위해서 뭐 C샵이라든지 파이썬을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알아줘요? 내가 이렇게 야근해 가지고 스스로 이제 만들고 한다고 한들 돈을 연봉을 더 올려주냐 이거죠. 안 올려준다니까.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왜 굳이 내가 그걸 만들어요? 만들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가 내 노력을 해가지고 그걸 만든다고 해도 만들면 되게 애착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누구 자산이에요? 내가 만들었어도 내 자산이 아니야. 회사 거예요. 회사 자산이야. 그래서 나는 이거를 뭐 나와서 쓸 수가 없는 거야. 회사 자산이니까. 그렇게 뺏기는데 내가 왜 만듭니까? 안 만들지. 응? 회사 자체적으로 만들면 그때 이제 디벨롭 된 거 이제 보고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야 이래서 참 기준 만들기가 힘든 거구나. 그런데 기준을 만드는 회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기준을 만드는데 투자를 하는 회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하여튼 오늘은 그 엔지니어링과 철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조금 횡설수설했는데요. 한번 말해봤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